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이러다간 나라 망한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 길 탄핵이 답이다. 한겨울의 서울, 찬 바람이 스며드는 거리 위에 모인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이 들고 나온 것은 날선 무기가 아닌 응원봉과 캐럴, K-팝의 리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민주주의는 책 속 이론이 아닌 음악과 웃음, 그리고 빛나는 불빛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 순간, 한국인들은 문화와 평화를 무기로 스스로의 미래를 지키며 새로운 역사 한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답고 힘찬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한국의 특별한 정치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꽃피운 매우 독특한 시위 문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강경 조치에 따른 탄핵 정국이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적이면서도 문화적으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나 피켓, 경찰과의 충돌이 아닌 크리스마스 캐럴과 K-팝 히트곡, 그리고 다채로운 응원봉이 등장한 이 시위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한 강력한 비상사태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해외 언론으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를 사실상 독재적 행보로 간주하고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굴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전국은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긴장 한가운데 시위대는 이전과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연말, 냉혹한 정치 현실을 미소와 음악, 문화적 상징으로 전환시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 현장 한켠에서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또 다른 곳에서는 K-팝 히트곡을 실은 푸드트럭과 음악 트럭이 거리를 누비며 흥겨운 리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하는데, 마치 스타디움 콘서트나 페스티벌 현장처럼 이들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콘서트장에서 흔드는 응원봉을 정치적 표현에 사용하면 안 되나요? 우리에겐 음악과 문화라는 강력한 언어가 있어요. 한 시민의 이 말은 시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보여줍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이색적인 광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BBC, 가디언, 미국의 유력 언론들까지 한국의 탄핵 정국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이들이 단지 정치적 비판이 아닌 문화적 저항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한 평론가는 한국 시위대는 정치 시위가 꼭 폭력적이거나 엄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캐럴과 K-팝, 그리고 응원봉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CNN의 한 국제부 기자는 현지에서 마이크를 들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곳은 마치 축제 현장 같지만 그 밑바탕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절실한 목소리가 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 기자는 시위대가 흔드는 응원봉은 비폭력적 연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음악과 문화는 언어, 국경, 종교, 이념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이를 정치 참여의 수단으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전 세계 K-팝 팬들도 이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류 열풍에 매료된 팬들은 단지 음악 소비자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문화 수용자이자 지지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K-팝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해외 팬들이 한국인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집단적으로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는 등 글로벌 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도시 광장에 모여 휴대폰 스피커로 K-팝을 틀고 한국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합니다.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게 됐고
이제는 한국 민주주의까지 응원하게 되었다는 해외 팬들의 반응은 이 사태가 단순한 국내 정치 이슈를 넘어 문화적 동력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 자크 아탈리는 이 현상을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험대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거 군사 정권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차례 촛불혁명을 통해 평화적 시위로 정치 변화를 이룬 바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캐럴, K-팝, 응원봉은 단지 대중문화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민주적 저항과 평화적 행동의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해외의 학계, 문화계 인사들도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문화연구가 한스 비트케는 과거 유럽에서도 68혁명이나 베를린 장벽 붕괴 시기에 음악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한국처럼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대중문화 K-팝을 시위 그 자체에 적극적으로 융합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를 포스트모던 정치 시위라고 칭하며 대중문화와 정치 참여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직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인사는 한국은 1960년대에 비하면 기적에 가까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이뤘다. 이제 그들은 그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수호 방식을 보여주는 중이다. 서구 세계가 익숙한 정치 집회 문법을 벗어나 문화적 표현과 비폭력적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혁신적인 접근은 향후 다른 나라들의 시민운동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상황을 전하는 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큰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진압장비를 동원해 진출을 막거나 시위대가 이를 밀고 나가려 하는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러한 대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의 불빛이 밤거리를 수놓고 K-팝 리듬에 맞춘 구호가 터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회신 기자는 금속 장벽 뒤편에서 대통령의 모형이 갇힌 퍼포먼스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독재적 행위를 풍자하는 일종의 거리 미술 작품처럼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옆에서 시민들은 캐럴을 부르며 민주주의가 우리의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주말에는 더욱 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촛불 대신 응원봉을, 단조로운 구호 대신 K-팝의 리듬을 선택한 이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합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이번 탄핵 시위는 새로운 형태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거 촛불 시위가 있었다면 이제는 응원봉 시위가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일련의 사건은 한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창의성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해외 교민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독일, 미국, 호주 등지에서 한국 교민들은 한파와 시차를 뚫고 온라인 집회나 소규모 거리 집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한국의 시위 장면을 중계받으며 댓글로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문구는 수많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국제적 연대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적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는 이제 지구촌 곳곳에 퍼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학자들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말 날지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한국 시민들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수호해낼 것이며 전 세계에 희망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비관론자들은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으며 장기화되는 전국 속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시위가 전 세계에 하나의 강렬한 시각적, 문화적, 정치적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정치학 교과서나 문화연구 자료에서 한국의 이번 탄핵 정국이 한 챕터를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측면은 시위 현장에서 팔리고 있는 굿즈의 다양성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린 캐럴 CD, K-팝 히트곡 믹스테이프, 응원봉 리미티드 에디션, 심지어 민주주의 화이트데이 초콜릿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는 단지 상업적 현상이라기보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문화적 상품처럼 소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면입니다. 시민들은 응원봉을 흔드는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 편에 서 있다는 문화적 선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저항 방식이 성공을 거둔다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평화적, 문화적 시위가 번져나갈 수 있을까? 많은 해외 관찰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의 사례가 하나의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축제와 예술, 음악과 춤으로 폭압적인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새로운 국제적 흐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길어진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이전에도 촛불로 독재의 잔재를 몰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창의적인 방식, 즉 캐럴, K-팝, 응원봉이라는 문화 상징을 동원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적인 특수성이라기보다 현대 민주주의가 문화와 결합하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고 민주주의가 다시금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은 세계사에 또 하나의 혁신적 사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떤 학자가 말했듯 아직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하프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게임이 전 세계인의 흥미로운 주목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한국 거리에 흘러나오는 캐럴 선율, K-팝 비트, 그리고 응원봉 불빛 속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 해외 팬들의 연대, 학자들의 분석, 언론의 보도 러브 디즈 모두 모여 한편의 거대한 민주주의 드라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긴장과 기대를 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20년 동안 교수를 하고 있는 영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가적 위기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영국인 연구자 데이비드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색다른 시각에서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약 20년 전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뒤 이곳에서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 문화적 특징, 그리고 사회 구조를 깊이 탐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를 겪었고 데이비드는 그 흐름을 본인의 삶에 녹여내며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데이비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는 이곳이 단순히 비교 연구의 대상 정도로만 여겨졌다고 합니다. 아시아 문화, 현대사회, 토양 문화, 그리고 아시아 지역학 강의를 위해 한국을 공부한 것이 출발점이었지만 점차 한국은 그의 삶을 선택한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학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는 이 나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는 한국이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고 자신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고민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 나라가 겪어온 전쟁, 분단, 외세 침략, 독재, 그리고 경제 위기. 이런 사건들은 많은 사회를 무너뜨리거나 오랜 침체로 몰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매번 위기를 발판 삼아 도약했습니다. 이는 한두 번의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의 깊숙이 뿌리내린 특성이라는 게 데이비드의 관찰입니다. 마치 복원이 아니라 진화에 가까운 이 과정은 한국인이 안티프레질한 집단임을 보여주며 이를 지켜본 데이비드는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발현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민주주의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는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외쳤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은 촛불혁명 등 평화적이고 성숙한 시위 문화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표출하는 새로운 경지를 열어보였습니다. 이제는 시위 현장마저 축제처럼 표현하는 독특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캐럴, K-팝 음악, 응원봉을 활용한 시위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며 한국인이 민주주의를 문화로 해석하고 확장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데이비드는 이 점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대통령보다 국민의 힘이 강하다는 한국의 정치 풍경은 해외 친구들에게 설명하기에 매력적이면서도 다소 낯선 주제였습니다. 그는 영국의 친척들이나 유럽, 미주 지역 친구들이 한국 뉴스에 접할 때마다 궁금해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은 보도되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안정감이 유지되고 시민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상사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한국을 규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발전하고 적응하는 시민들의 역동성이야말로 이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독특하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안전함과 질서입니다. 한국의 대도시 거리에서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일이 흔하고 지하철 안은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낯설 정도로 높은 수준의 안정과 신뢰가 유지되는 환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이 조용함과 개인적 영역 존중이 때로는 차가움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데이비드는 이를 편안한 침묵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공존하는 모습이야말로 한국식 하이 콘텍스트 문화가 지닌 깊은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편 한국 사회는 10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듯합니다. 20년 전 데이비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회식 문화가 매우 강했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평일에도 술자리가 이어지고 개인주의란 말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는 개인의 삶과 자유 취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주문, 비대면 서비스, 스몰토크의 부재는 어떤 이에게는 삭막함을, 또 다른 이에게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전통과 현대, 외향적 교류와 내향적 존중이 이곳저곳에서 뒤섞이며 한국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변화를 관찰하며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마치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나라에 이주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외형적인 경제 발전뿐 아니라 사고방식, 생활양식, 대인관계 패턴까지도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늘 균질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 관계 맺기를 선호하고 다른 이들은 신세대적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이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문화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인의 호기심도 한 축을 이룹니다. 과거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 문화를 동경하고 상상하며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류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해외인들이 한국 문화를 탐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외 팬들이 K-드라마를 보고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한식을 맛보고 싶어 할 때 한국인들도 스스로를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가 이렇게나 전 세계에 사랑받고 있구나. 이 깨달음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더 좋은 이미지를 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런 국제적 주목은 역설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비상사태, 정치적 긴장, 사회 갈등 이슈가 외신에 보도될 때면 한국인들은 우리가 쌓아온 이미지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느낍니다. 이는 단지 국가 브랜드 관리 차원을 넘어섭니다. 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등 외부 시선이 부정적이었던 과거를 극복하며 이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문화 강국이라는 새로운 명함을 내민 한국. 그 명함이 훼손되거나 왜곡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데이비드는 한국 사회의 눈치 문화에 주목합니다. 그는 이를 하이 콘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의 정점이라 부르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분위기와 시선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종종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도를 읽어야 하니 처음 온 이방인에겐 난해합니다. 그러나 일단 적응하고 나면 이 눈치 문화는 큰 갈등 없이도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화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비드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본다는 느낌을 받지만
정작 대화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위의 시선을 느끼지만 그 시선이 적극적 관심이나 대화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소외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사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 접촉과 친밀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상반되는 특성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드러납니다. 영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이 록다운을 겪고 가족조차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을 때 한국은 비교적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역 정책으로 자유를 어느 정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 봉쇄나 과도한 규제가 시행되면 독재 시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금 되살아나기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나 사회가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목숨 걸고 지켜낸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에게 개인의 권리 침해는 쉽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런 한국인의 집단 기업과 정치 문화가 코로나 시대를 독특하게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한국의 소비 문화와 일상 풍경입니다. 예전엔 상상하기 힘들었을 정도로 다양한 외국 브랜드와 취향이 한국에 스며들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 브랜드와 콘텐츠는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양방향 문화 교류에서 한국인의 호기심과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느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찾기 힘들었던 전문 커피 원두나 비건 레스토랑, 그리고 페어트레이드 상품들이 이제 쉽게 눈에 띕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단지 기술과 경제 성장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적 다양성 면에서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연구자로서 데이비드는 자신이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언어, 역사, 문화적 통찰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는 해외 학회나 강연에서 한국 사례를 소개하며 이 나라는 단지 K-팝이나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대한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한국 대학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한국을 통해 세계를 보는 법을 전수하려 노력합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유럽,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게 한국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그들은 자기 나라와 비교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습니다. 이 교차점에서 한국은 다시금 세계 시민사회의 실험실이 되고 데이비드는 그 실험실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데이비드와 같은 외국인에게 영감을 주고 외국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에 기여합니다. 이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인 역시 외국인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반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 외국인은 한국에서 주인공 신드롬에 빠질 수 있는데 이는 한국 문화가 워낙 유니크하고 주목받는 현상이라 처음에 매료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겸손하게 한국처럼 살면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현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건강한 문화 교류라고 조언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회, 민주주의와 문화적 창의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나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전통과 현대성이 뒤섞여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외국인들에게 도전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자 경험의 장이며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데이비드는 이곳에서의 20년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국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고 이 나라에 대한 지적정서적 애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적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국인, 외국인, 연구자, 팬, 학생, 여행객 모두는 서로에게 배우고 영향받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더 풍성한 이야기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영국인 연구자의 시선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곳에서 20년을 살아오며
그는 단지 언어와 문화만을 배운 게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한국 사회의 힘을 눈으로 목격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현 방식, 안전하면서도 때때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의 질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이해하는 눈치 문화,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와 그 속에서 성장하는 시민의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외국인 연구자는 한국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나라와 깊은 인연을 맺었고 이제는 한국이 준 선물을 어떻게 돌려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로부터 배우며 성숙해가는 과정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경험은 다른 사회나 문화권에도 신선한 영감과 물음을 던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죠. 앞으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또 그 안에서 어떤 목소리와 이야기가 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생각할 거리와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여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니까 캐롤 하나 부르고 오겠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할 수 있겠죠?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다 할 수 있겠죠? 네. 뭐 다른 거 해도 돼요. 뭐 구속이 답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네, 제가 이거 작년, 재작년 불렀는데 진짜 제발 좀 올해만 부르고 끝내자 그랬는데 올해는 끝날 것 같아요. 성탄절 선물은 윤석열 구속으로 하겠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 길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탄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윤석열 탄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살길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체포해야 윤석열 체포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윤석열 체포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마지막입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길 탄핵이 답이다. 고맙습니다.朝鮮という国は愚かな王と腐敗した時世たちが支配してきた国だが、国難のたびに変な力を発揮する。 1909년 하얼빈역에서 울린 총성 한 발. 그날 전 세계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엄과 용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붉은 피로 지켜낸 우리의 역사, 그 처절하고도 영광스러운 전투 현장이 영화 하얼빈을 통해 거대한 설원 위에 되살아났습니다. 3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제작비, 현빈, 이동욱 등 호화 캐스팅, 심지어 일본 명배우 릴리 프랭키의 가세까지. 이 정도 스케일이면 1000만 관객쯤은 시간 문제라고요? 폭설 내리는 설원 전투씬, 지금 우리 시대와 맞물리는 치열한 독립운동의 메시지. 개봉 직후부터 예매율이 폭발하고 토론토 영화제에서는 해외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데 단순한 액션 대작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안중근 의사가 남긴 동양 평화론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전 세계 관객에게 다시금 울려 퍼지게 만듭니다. 과연 이 영화가 전하려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본 극우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객들이 하빈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영화 하얼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슴속에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과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 하얼빈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이미 개봉 직후부터 엄청난 예매량과 함께 국내외 여러 매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3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제작비, 그리고 현빈, 이동욱 등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은 배우들의 출연, 거기에다 일본의 릴리 프랭키까지 가세한 글로벌 캐스팅,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며 벌써부터 1000만 관객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작품이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소재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시의성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이죠. 이번 원고에서는 먼저 영화 하얼빈의 전반적인 배경과 줄거리의 핵심, 그리고 주요 배우들의 캐릭터와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평단 및 관객들의 반응, 이 작품이 지금의 시대적 맥락에서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반응까지 꼼꼼히 살펴볼 텐데요. 하얼빈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관객들에게 어떤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지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하얼빈이 무엇을 그려내고 있는지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 작품은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독립군의 노력을 재조명합니다. 특히 스펙터클한 전투 장면과 드라마틱한 인간 군상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견뎌내며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결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힙니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해 전 세계의 조선은 꺾이지 않았다는 강력한 선언을 알렸고, 사형 직전까지도 동양 평화론을 역설하며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외 정세가 뒤숭숭해지고 역사 갈등도 더욱 첨예해짐에 따라
안중근 의사가 남긴 정신적 유산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고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하얼빈 제작진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안중근 의사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대중에게 다시금 환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얼빈은 약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계가 코로나19 이후로 대작 프로젝트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그런 흐름을 뒤집어 놓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안중근 의사의 전기 영화가 아니라 독립운동 자체가 지닌 긴박감을 실감나게 재현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했다고 하죠. 이를 위해 거대한 설원에서의 전투 장면을 찍고 CG보다는 실제 폭설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며 병장기 의상 배경 고증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해집니다. 관객들이 정말 1900년대 초반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도록 미장센과 세트 그리고 배우들의 분장까지 디테일하게 설계했다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하빈에서 단연 돋보이는 장면 중 하나가 신화산 전투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독립군이 일본군과 치열하게 교전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역사적 사실과 극적 상상력을 결합해 대규모 전쟁 영화 못지않은 스케일을 보여주죠. 특히 눈이 펑펑 쏟아지는 설원 속에서 벌어지는 총격전과 추격전은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파격적이고 장엄한 전투씬이라는 호평이 있습니다. 촬영 당시 예기치 않게 실제 폭설이 내려 제작진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한 설원 장면이 연출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현빈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배우입니다. 그런 그가 독립운동가 안중근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혹시 일본 팬들의 반응이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빈은 이 역할은 누군가가 꼭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해 어떤 상업적 계산도 없이 작품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다룬 책은 물론 직접 남긴 글들을 최대한 찾아 읽으며 배역을 연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진정한 동양 평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처형 직전까지도 어떠한 마음으로 버텼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것이죠. 현빈 특유의 눈빛과 절제된 감정 표현이 안중근의 비장함과 잘 어우러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동욱은 드라마 도깨비 등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화권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곁에서 돕는 독립군 참모로 가상의 인물이지만 영화에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하죠. 강렬한 액션 장면과 함께 독립운동가로서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드라마가 감정적으로도 깊이를 더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욱이 입는 독립군 복장은 실제 복식을 상당 부분 참고했다고 하며 눈발 날리는 현장에서의 액션 촬영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촬영 후 독립운동가들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다고 하니 그 진정성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가족,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일본 배우 릴리 프랭키가 이토 히로부미를 맡았다는 점 역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일본 내 극우 성향 일부 네티즌들은 반일 영화를 찍는다며 릴리 프랭키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는 좋은 작품이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참여한다는 소신을 지닌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릴리 프랭키의 출연이 하얼빈을 더욱 국제적인 관심작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가 출연하는 작품이면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으니까요. 반면 어떤 이들은 그가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낼지에 대해서 호기심과 걱정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현빈과 이동욱은 일본에서 모두 상당한 팬덤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현빈은 사랑의 불시착으로 일본 지상파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스타가 되었고 이동욱 역시 도깨비로 주목받은 바 있죠. 이러한 배우들이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를 그린 영화에 나온다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배우만 믿고 보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중근은 범죄자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번 영화를 맹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르지 못해 실제로는 영화를 보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얼빈이 과연 일본 극장가에 정식으로 개봉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어왔을 때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지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얼빈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빈과 이동욱 모두 현지에 직접 참석해 레드카펫을 빛냈는데 북미 관객들이 대거 몰려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서양 팬들이 한국, 일본 간 과거사를 다룬 영화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정작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훌륭한 영화였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 상영 후 컨버세이션 위드라는 특별 대화 행사가 열렸는데 현빈과 이동욱이 영화의 의의와 안중근 의사의 업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객들과 소통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등 할리우드 유명인들도 종종 참여하는 하이라이트 이벤트로 하얼빈이 그만큼 주목받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얼빈은 한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미 일부 지역에서 개봉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25일 전후로 극장에 걸리며 이후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확장 상영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주요 영화 매체들은 네오-누아르적 느낌을 풍기는 역사 대작, 시각적 몰입도가 상당하다, 독립운동 이야기를 통해 탄생한 전쟁 영화이자 휴머니즘 드라마라는 평을 내놓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리뷰가 많습니다. 해외 네티즌들 중에는 현빈, 이동욱을 보고 싶어서 극장에 갔다가 생각보다 깊이 있는 역사 영화라 깜짝 놀랐다는 의견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사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이 영화를 통해 관심이 생겼다는 이들도 있죠. 해외 관객들이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계기로 한국 문화에 접근하고 이어서 역사까지 알게 되는 모습을 볼 때 문화 콘텐츠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얼빈은 개봉 당일을 전후해 이미 50만 명이 넘는 예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며 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수치라고 합니다. 다른 천만 영화와 비교해도 2배, 1.6배 등으로 상회한다는 분석이 나와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정말로 천만,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영화는 흥행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데 하얼빈은 이를 깨뜨리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죠. SNS와 커뮤니티에는 관람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IP 시사를 다녀왔는데 신화산 전투씬에서 손에 땀이 차고 마지막 안중근 의사의 모습에서 눈물이 터졌다라는 댓글이 다수를 이룹니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 앉아 있다가 엔딩 크레딧 다 보고 나왔다는 평도 있고요. 역사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느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겹쳐 보여 더욱 울림이 컸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내 정세가 여러모로 혼란스러우며 각종 정치적 이슈가 크게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역사적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극복해온 대한민국의 DNA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작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얼빈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준 단결과 희생정신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일부 관객들은 영화가 너무 애국심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니냐라거나 반일 감정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의 평론가와 관객들은 무작정 일본을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하얼빈의 스태프들은 설원에서의 전투씬을 찍기 위해 인공눈을 준비했지만 막상 촬영에 돌입하자 예기치 못한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CG로 대체할 필요가 거의 없어졌고 정말 실제 눈밭을 뚫고 전투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스크린에 담긴 설원 풍경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며 관객들에게 압도적인 시각적 충격을 선사한다고 해요. 전투 장면뿐 아니라 세트 구성, 배우들의 의상, 메이크업, 무기 소품 등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군 복장은 실제 자료와 사진을 최대한 참고해 재현했고 독립군이 사용했던 화승총과 개량형 소총 등의 디테일도 고증을 바탕으로 했다네요. 덕분에 외국인들이 한국 영화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했나? 라며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혹한 속에서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달리는 씬이 많았음에도 현빈, 이동욱뿐 아니라 조연 배우들도 실제 독립군이 된 듯한 몰입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 날씨가 너무 힘들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하죠. 이 같은 배우들의 헌신이 모여 스크린에 강렬한 장면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는 종종 나왔지만 하얼빈처럼 스케일이 크고 블록버스터적인 요소를 가미한 작품은 드뭅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 해외 관객들이 역사 콘텐츠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 왔다가 독립운동의 숭고함을 깨닫고 간다는 관객평이 이를 잘 보여주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갈등이 표면화된 요즘 하비는 안중근 의사가 바라던 진정한 평화와 독립을 향한 의지를 상기시키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반일 영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정신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들고 동시에 일본 극우 세력의 역사 부정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것이 관객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현빈, 이동욱이라는 두 한류 스타에 더해 일본 배우 릴리 프랭키까지 등장하는 만큼 아시아를 비롯해 북미 유럽에서도 상업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고 북미 개봉 역시 시작되었으니 하얼빈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 주목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를 본 외국인들이 안중근 의사가 누구냐를 검색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가 굉장한 문화적 역사적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영화 하얼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룬 이 작품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스케일의 전투씬과 배우들의 열정적 연기를 통해 관객들의 체감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람 후기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끝나고 나니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이 몰려왔다 같은 반응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되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독립운동의 가치와 자칫하면 묻혀버릴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빈의 의의는 상당합니다. 국내외에서 지속되는 갈등 국면 속에서 안중근 의사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 그리고 동양 평화론에 담긴 메시지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큰 강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하얼빈에 담긴 독립운동의 치열함과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남긴 숭고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무거운 역사적 사실을 압도적인 스케일과 섬세한 연출로 그려낸 이 작품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우리 민족의 뿌리와 진짜 사랑의 의미를 돌아보게 해주죠. 1000만 관객 돌파가 점쳐질 만큼 폭발적인 예매율과 입소문, 그리고 해외 영화제에서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면 단지 한 편의 액션 블록버스터를 본 게 아니라 스크린 너머로 전해져 오는 독립운동가들의 각오와 희생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하얼빈이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이미 관람하셨나요? 혹은 곧 보러 가실 계획이신가요? 직접 관람하신 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은 현빈과 함께한 배우들의 열연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아직 안 보셨다면 이번 주말에라도 극장을 찾아 감동과 전율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영화 소식과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 그리고 흥미로운 문화 이슈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댓글로 다양한 의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되살리는 영화들, 하얼빈이 던지는 울림을 앞으로도 오래 간직해보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뜻깊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朝鮮という国は愚かな王と腐敗した治世たちが支配してきた国だが
国難のたびに変な力を発揮する。 하얼빈에서 해치웁시다. 할 수 있겠소? 저도 하얼빈으로 가겠습니다. 안중근, 적에게 노출된 지금 멈출 순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동지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독립이 되겠어. 자네의 결정에 다른 동지들의 목숨이 달려 있어. 내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오.